안녕하세요. 사백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인터밀란을 이끌고 2009-2010 시즌 트래블을 달성했던 무리뉴의 전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밀란의 트래블은 2009-2010 시즌의 여름 이적 시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팀의 핵심 공격수인 이브라이모비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는데요. 이브라이모비치와 에투가 서로 팀을 바꾸는 트레이드 형식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인터밀란은 거액의 이적료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은 밀리토, 스네이더, 모타, 루시우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언론이 보도한 이적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이브라이모비치의 이적으로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에게 받은 이적료와 인터밀란이 밀리토, 스네이더, 모타, 루시우를 영입하면서 지출한 이적료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브라이모비치를 판매하면서 마치 그 이적료로 5명의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판데프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이적 시장에서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영입되면서 인터밀란의 선발 라인업은 절반 이상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로 채워졌고, 무리뉴는 이 선수단으로 한 시즌 만에 트래블을 기록했는데요. 영입된 선수들이 모두 트래블을 기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성공적인 이적 시장은 인터밀란의 트래블을 이끈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포메이션은 크게 4-3-1-2와 4-2-3-1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중원 숫자를 늘려서 중원을 강화하거나 투톱을 활용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의 공격 숫자를 늘릴 때는 4-3-1-2 전형을 사용했고, 측면 지역을 강화할 때는 4-2-3-1 전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4-2-3-1 전형에서 최전방 공격 숫자를 늘리고 싶을 때는 판데프와 에투의 자리를 바꿔서 오른발을 사용하는 에투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왼발을 사용하는 판데프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중앙 공격 숫자를 늘려줬는데요. 여기서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사네티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할 때 왼쪽 풀백으로 키브가 나온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정된 선발 라인업을 활용했습니다. 한편 인터밀란에서 무리뉴의 축구 컨셉은 언제나처럼 단단한 수비를 구축하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수비 전략부터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하고 좁은 수비 간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밀집 수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했던 선수는 중앙 수비 라인과 그 앞에 위치하는 캄비아소였는데요. 특히 사무엘과 루시우는 수비 라인을 밀집시키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뛰어난 신체 능력과 힘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수를 거칠게 괴롭히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좁은 수비 라인을 형성했을 때는 상대 공격수와 스피드 경쟁을 하기보다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 사무엘과 루시우는 상대 공격수를 힘으로 밀어내고 볼을 빼앗아내는 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드록바나 이브라이모비치처럼 신체 능력이 훌륭한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도 했는데요. 사무엘과 루시우뿐만 아니라 백업 자원인 마테라치와 코르도바도 리그 정상급 수비수들이었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단단한 중앙 수비 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캄비아소가 수비 라인 앞을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4-3-1-2 전형에서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를 지켜줬고, 4-2-3-1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모타와 수비 라인 앞에 머물렀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모타가 공격에 가담하고 캄비아소가 수비 라인 앞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처럼 수비 라인 안에서 상대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캄비아소가 빠르게 접근해서 볼을 빼앗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수비에 생긴 공간을 커버해주면서 수비 라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캄비아소의 역할이었는데요. 캄비아소의 훌륭한 수비력 덕분에 인터밀란은 더욱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밀란은 수비 상황에서 사무엘, 루시우, 캄비아소를 중심으로 모타와 스탄코비치까지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중앙에서 단단한 수비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미있는 것은 인터밀란이 측면 지역을 수비할 때 상대 측면 공격수의 움직임을 중앙으로 유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상대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면서 중앙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중앙으로 움직일 때 볼을 빼앗아내는 것인데요. 중앙에 형성되어 있는 수비 조직의 수비력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수비 전략이고, 무리뉴가 인터밀란으로 오기 전에도 첼시에서 자주 사용했던 수비 방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이콘이 상대 측면 공격수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몸의 방향 자체가 중앙을 향하고 있고 상대가 중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수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갔을 때 인터밀란의 수비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니티가 측면 지역에 붙어서 상대 공격수가 측면으로 더 이상 드리블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이때 상대팀이 중앙으로 볼을 전개하면 중앙에서는 인터밀란의 단단한 수비 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밀란은 중앙에서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공격수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무리뉴의 축구가 모든 선수들의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만큼 공격수들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도 인터밀란의 수비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4-2-3-1 전형을 사용할 때 에투와 판데프 혹은 발로텔리까지 수비라인 깊숙한 지역으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는데요. 여기서 공격수들은 중앙 지역으로 움직여주면서 인터밀란의 수비가 중앙으로 밀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볼이 전개되었을 때는 빠르게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주면서 측면 수비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처럼 공격수들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수비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처럼 수비 상황에서 에투와 판데프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데 두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최대한 움직이면서 인터밀란은 중원의 선수들이 밀집한 전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볼이 전개되면 공격수들이 측면 수비를 위해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는데요. 이처럼 공격수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은 인터밀란의 안정적인 수비에 큰 도움이 되어줬습니다. 한편 인터밀란은 안정적인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었습니다. 해당 시즌 인터밀란은 리그에서 역습으로 무려 16골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역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던 제노아와 큰 차이가 나는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을 유럽 빅리그 전체로 확대해봐도 2009-2010 시즌부터 인터밀란보다 역습으로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은 무리뉴가 이끌었던 2010-2011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단 한 팀뿐이었는데요. 그만큼 트래블 시즌에 인터밀란은 역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무리뉴가 역습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훌륭한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 인터밀란이 트리블을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챔피언스리그 4강전과 결승전에서 인터밀란은 3경기 모두 볼 점유율이 35%를 넘지 못했고, 공격 지역으로 볼이 투입된 횟수도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밀란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공격 기회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많지 않은 공격 기회에서도 효과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격 패턴이 존재했는데요. 가장 먼저 인터밀란의 역습에서 중요했던 것은 밀리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밀리토는 수비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했지만 인터밀란 내에서 수비에 가담하는 빈도가 가장 적은 선수였는데요. 밀리토는 최전방에 위치하다가 팀이 볼을 빼앗는 순간 상대의 측면 지역 혹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밀리토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공간으로 침투하는데 워낙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팀 전체적으로 밀리토의 움직임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볼을 빼앗자마자 측면 혹은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걷어냈는데요. 밀리토의 움직임 덕분에 인터밀란은 단 한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 지역에서 볼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리토가 수비 뒷공간으로 경기 내내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밀리토는 오프사이드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는 선수였는데, 밀리토는 해당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오프사이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였고, 특히 극단적인 역습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했던 바르셀로나와의 4강 1차전에서는 오프사이드를 무려 6개나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인터밀란은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 측면을 향해 볼을 걷어내고 밀리토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밀리토가 달려나가는 위치를 인터밀란의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공격 전개가 가능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밀리토가 수비수를 따돌리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밀리토의 움직임을 활용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밀리토와 모타 혹은 캄비아소의 콤비 플레이였습니다. 모타나 캄비아소에게 볼이 전달되는 순간 밀리토는 공간을 향해 뛰어나가는데, 이때 모타와 캄비아소는 볼을 소유하지 않고 곧바로 공간을 향해 볼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밀리토와 모타, 캄비아소 사이에 약속되어 있는 공격 전개 패턴이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모타가 볼을 받는 순간 밀리토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모타는 원터치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모타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 밀리토가 뛰어나간다는 패턴 자체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인데요. 이러한 패턴은 캄비아소와 밀리토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방을 향해서 과감하게 볼을 보내줄 수 있는 이유는 밀리토가 상대 수비수와의 볼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동료 선수들에게 볼을 연결하는 패스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밀리토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동료 선수들에게 볼을 연결해줬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단순하게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나온 선제골 장면을 봐도 세자르가 단순하게 전방으로 볼을 걷어낸 상황에서 밀리토가 수비수와의 볼 경합을 이겨내고 스네이더에게 볼을 떨어뜨려줬고, 스네이더가 수비수를 따돌리고 전방으로 침투하는 밀리토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밀리토의 개인 능력이 완벽하게 발휘된 득점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네이더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 재미있는 것은 스네이더가 경기장의 왼쪽 지역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스네이더가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중앙에 있을 때보다 경기장을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스네이더가 왼쪽에서 볼을 봤는데 이때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수비수와 공격수의 위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는데요.